지난 9부에서는 철도와 통신, 우주기술이 발전되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일 준비를 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판도와 그 판에서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전쟁의 두 번째 전장,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의 수싸움부터 그 끝에서 한반도가 마주하게 될 미래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의 표면적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히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무대 중 하나입니다. 육지에 철도와 도로가 있다면 바다에는 배가 지나다니는 좁은 물길인 해상 초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들이 바로 전 세계 해상의 물류, 무역, 그리고 에너지 수송이 집중되는 해상 초크포인트입니다. 이 목줄 하나만 틀어지면 상대국의 경제를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바다로 나와야만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인 도련선을 만들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도련선이라는 바다의 감옥을 뚫지 못하면 결국 태평양의 주도권을 쥔 미국에게 언제든 목덜미를 잡힌 채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와 최첨단 세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항로의 개방입니다. 기존 수송로는 부산항을 출항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로테르담까지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북극항로는 부산항을 떠나 유럽까지 약 20일에서 25일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과 시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바다를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러시아는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지만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따뜻한 바다, 즉 부동항이 거의 없는 바다의 굶주린 나라입니다. 그나마 있는 바다마저 발트해나 흑해는 서방의 봉쇄선에 막혀 있고 태평양 쪽은 연해주에 치우쳐 있어 전 세계 바다로 나아가는 목줄이 늘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게 시베리아 북쪽의 북극해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탈출구입니다. 특히 북극해의 핵심 구간인 북동항로는 사실상 러시아가 자국 내해처럼 철저하게 통제하며 통항 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은 무조건 러시아 도선사를 태우거나 러시아산 쇄빙선 에스코트 비용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살인적인 통행세를 지불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패를 통해 북극해를 철옹성이자 현금 인출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 해상보험의 심장부인 런던 로이즈 등 서방 금융망이 이 바다를 완벽하게 등지면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반쪽짜리 백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반면 미국의 태평양 봉쇄선인 도련선에 갇힌 중국은 사방이 막힌 포위망을 뚫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영토가 아예 없는 중국은 스스로 금북극 국가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며 빙상 실크로드의 꿈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쇠롱 2호 같은 쇄빙 연구선을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북극 자락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으며 남중국해를 야금야금 집어삼켰던 살라미 전술을 북극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러시아의 독점적 통제와 비싼 통행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손을 잡으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7부에서 다뤘듯 러우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에너지를 헐값에 넘기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개방하는 등 극동 지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극동 땅은 이미 위안화가 일상적으로 쓰이며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이자 자원 공급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방을 향한 야욕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북극 항로와 태평양 진출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북극의 관문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북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이 은신하고 미사일이 오가는 가장 치명적인 군사 안보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북극 항로의 입구인 그린란드에는 첨단 산업과 미사일, 반도체 등 방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방의 안보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인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심장부를 겨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내주는 순간 경제적 파산과 안보적 알몸이 되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마저 차단당하면 영원히 태평양의 감옥에 갇혀 초강대국 도약이 좌절되므로 체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순간 글로벌 패권이 무너지므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왜 타협하지 못하고 전면전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의 개방과 미중 패권의 충돌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관문이자 북극 항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동아시아의 유일무이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동시에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면 굳이 우리를 직접 건드릴 필요도 없이 한국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킨 채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과 패싱 속에서 한반도는 해안과 대륙, 그리고 북방의 백길까지 삼면이 완전히 가로막힌 채 세상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질 것입니다. 미국이 있는 지금 중국에게 우리는 미국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태평양 진출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언제든 문을 닫아걸을 수 있는 변방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즉,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조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과 손을 잡고 태평양 바닷길을 지켜내면서 북극 항로의 엄청난 혜택까지 함께 누리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면 아시아 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부산과 한반도의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나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로 보나 결국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관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군사 세계에서 장성의 계급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그 지역과 임무가 국가 안보에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과 무게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든든한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기차와 북극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백길을 모두 거머쥐며 세계 최고의 물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북극의 바다를 가로지를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아닌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 지도에서 한반도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거점이라는 것. 나아가 우리가 그들과 굳건한 동맹이라는 사실. 이건 기적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부산항이 단순히 배들만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선박수리, 친환경 LNG 벙커링, 그리고 해운금융까지 아우르는 종합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과감하게 도약해야 합니다.
앞서 9부에서 살펴본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처럼 바다의 지정학으로 봐도 결론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역사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립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결국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의 총구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식량 전쟁에서 이어집니다.